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 형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행정 행위를 했고요. 이제 행정 행위가 주된 내용이긴 한데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 나머지 뭐 잡다한 어떤 다른 형식으로 행정작용을 하거든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에 확약. 확약은 확실한 약속, 이것의 준말입니다. 확약. 그러면 행정기관이 장래를 향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실무상 이건 내인가 또 내허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럼 확약을 가끔 사용합니다. 이제 확약이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것이 행정행위냐 이거죠. 행정행위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확약은 그저 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전 단계 어떤 행위지 이것이 종국적인 처분은 아니라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업권 면허 우선순위 결정 사건. 자, 이겁니다. 자, 어떤 도지사가 있어요. 자, 뭐, 전라도 도지사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어민들이 갑을병정, 여러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한테 일종의 내인가를 한 겁니다. 뭔가 하니, 당신이 서류를 갖추어서 갖고 들어오면 내가 당신한테 최초로, 가장 먼저 어업면허를 내주겠다. 다른 사람보다 당신한테 우선적으로 어업면허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자격 요건이 없는데 허위로 이러한 내인가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자 이걸 다투기 위해서 내인가 자체였죠. 이게 확약인데 확약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야. 즉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얘한테 정식으로 어업면허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걸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특허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알아서 행정행위 아니다. 확약은 행정행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는 두 번째 표에서는요. 그 두 번째 줄에 본처분 권한 내재설이라고 있죠. 본처분 확약을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지사가 내인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하면 바로 이 면허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을 원래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본처분이에요. 이 면허가 본처분이라고. 본처분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약속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밑에 3번. 3번 해가지고 확약의 요건과 효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이것도 넘어가면 되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효과 나오죠. 효과. 구속효가 있다는 점.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한 약속에 구속된다.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다만 이것도 실효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는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이 행정기관은 확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상태 또는 법률 상태가 변경되었다 이거죠. 사실 상태, 법률 상태가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가령 어업면허를 내주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그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다든지. 전부 매립이 됐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면허는 소용이 없죠. 사회 상태가 변경됐어. 그럼 내주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요, 이게 서울의 어떤 산인데 여기에다가 50층짜리 건물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고 내인가를 했었는데 이 지역이 혹시 지방의회 조례로 고도 제한 구역이 묶였어. 고도 제한.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못 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법적인 상태죠. 법률 상태가 변경되었다. 그러면은 구속효가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데요. 여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요 판에서 말을 하는데 저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안 했을 때 이때도 배제된다고 합니다. 저 도지사가요. 저 사람한테 자 이달 말까지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시오. 이렇게 했어. 그럼 이달 말까지 유효기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확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됐습니다. 확약은 이 정도 하고 2절 행정계획. 행정계획. 자, 마침 오늘자 뉴스에 이런 게 있었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여의도가 있어. 여의도. 저쪽에 목동이 있죠. 네. 여기 이제 이게 경인고속도로고,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여기 신월 IC인데, 신월. 여기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교통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목동부터 여의도까지 이렇게 이제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동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 거야. 좋다고. 근데 여의도 사람들이 싫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 지하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하나의 행정계획이거든요. 그렇죠? 행정계획인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계획을 둘러싼 수많은 어떤 이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익들이 있어. 뭐 공익과 공익이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익과 사익이 부딪힐 수 있고, 또는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행정계획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모든 관계되는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서 그래서 적절한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지하도로 뚫리면 뭐 여기가 오히려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뭐 환경이 나빠진대.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가 이 계획을 검토할 때 어떤 자기들의 공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 말이죠. 심한 경우는 이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요. 요 지하도 건설 계획을 철회해라, 폐지하라는 식으로 법원에다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 파트는 바로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행정계획이 갖고 있는 어떤 법적 특성 때문에 어떠한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지 살짝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별건 아닙니다. 행정계획이 무엇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행정계획은 일단 그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겠지. 이렇게 수단과 목표를 서로 연결해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그래서 행정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오늘도 하고 있고 지금 내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의 종류는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간단한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요. 행정계획이 법적인 성격을 가질 때 우리 지금 관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걸 보시면 2번 아래에 계획재량이라고 되어 있죠. 계획재량. 계획재량은 뭐냐? 우리 재량행위 이미 배웠어요. 지난주에. 행정행위에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가 있다고 했죠. 네. 재량. 그런데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계획을 할 때 행정계획이야말로 정말 그 재량의 범위가 큰 행위입니다. 보통의 행정행위보다 재량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행정기관은 계획을 짤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은 자기 책상에서 이 자를 어떻게 대고 줄을 긋느냐에 따라서
이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요 자를 각도를 30도가 아니라 40도로 이렇게 꺾어놓고 그렸을 때하고 30도로 그렸을 때하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자를 어떤 각도로 놓느냐는 바로 공무원들의 재량이고 특히 계획 파트에서 이 재량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걸 계획 재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어요? 네, 계획 재량입니다. 계획 재량.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계획 재량의 법적 성질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계획 재량의 법적 성질이 그 표가 일반 재량하고 계획 재량을 이렇게 비교해 놨죠. 일단 뭐 다 보실 건 없고 여기에 이게 굉장히 폭이 넓다 이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그 구조면에서요 여기에 세 번째 칸 보세요. 네, 세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이군요. 규범 구조에 보면 계획 재량은 목적 수단 프로그램이고 일반 재량은 조건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 재량은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그죠? 그러니까 X면 Y다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대개 법률은 어떤 걸 충족하면 내가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계획과 관련된 법률을 열어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or 무엇을 위하여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예를 들면 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그죠? 안정을 위하여 뭐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 조항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괄호 3번에 보면 괄호 3번에 이런 표현 나오죠. 사법심사 나옵니다. 네, 이러한 계획 재량에 하자가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이 양팔저울 다시 한번 그리면, 네, 이 양팔저울에다 이익을 형량해야 된다는 건데 이익을 형량하지 않았을 때 하자가 있는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익을 형량했다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이익을 누락했을 때 재량에 하자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복수 배울까요? 복수. 지난주에 배웠는데 일반 재량 있죠? 일반 재량은 재량의 하자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재량권을 일탈했다. 재량권을 남용했다. 재량권을 불행사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 계획 재량에서는 재량의 하자가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이익 형량을 했어도 뭔가 이익을 누락한 경우. 그리고 누락하지 않더라도 잘못 계산한 경우, 오형량. 요 세 가지요. 됐죠? 네. 이 경우가 이제 재량의 하자가 있다라고 거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만약에 이렇게, 재량권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했으면 이거는 법원에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법한 계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행정계획의 효과 나오는데요. 효과. 효과 나오는데 효과. 뭐 거기 첫 번째는 고시 공람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구속효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 확약에서 나왔었는데 구속효. 행정계획도 계획을 세웠으면은 행정기관이 이제 이걸 스스로 이거를 집행해야 될 어떤 그런 효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장기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건 항상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걸 숙명적으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와요. 집중효라고 있죠. 집중효. 집중의 개념이 무엇인가? 집중효.
집중호가 나타나는 법률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A라는 법을 쭉 한번 보면 가령 뭐 50조쯤 가가지고 이런 조문이 있어. 본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받으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수십 가지 어떤 법률이 또 소개가 돼. 여기 있는 법률들은 A법하고 달라요. 다른 법인데 각종 법에 보면 뭐 여기 인가, 협의, 동의, 승인 이런 것을 쭉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 A법에 의해서만 한 번 승인받으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A법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다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수십 가지 되는 이런 기관들 있죠? 기관 다 다를 텐데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집중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글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계획의 보장이라고 나오죠. 보장. 이렇게 계획은 성질이 장기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그걸 계획을 수행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정에 따라서는 계획을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 약속대로 안 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보상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계획 청구권, 어떤 계획으로 변경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계획 존속 청구권, 기존의 계획을 계속 유지해달라 청구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전부 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고 하죠. 다른 계획으로 좀 바꿔달라.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주민들이 그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판례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뭐 경과조치 청구권, 적응전 청구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이제 판례 입장은 안 된다. 기억하기 좋죠,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니? 계획 자체의 그 어떤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계획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 주민들이 일일이 청구하는 대로 행정기관이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다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예외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맨 아래 칸에 보면, 151페이지 맨 아래 칸에 보면 계획 변경 청구권이 하나 나오죠. 일단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청구한 계획 변경 청구권을 거절한다는 것이, 거절이 곧 그러한 특정한 처분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렇죠. 자, 계획 변경 청구권을 거절한다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처분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만큼은 변경 청구권이 있다. 요게 예외라는 것이에요. 그 판례 읽어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동그라미 5번에서 행정기획과 권리구제 나오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항상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됐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냐, 손실보상. 특히 맨 위칸에 있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쟁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처분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정계획이 처분성을 띠고 있어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읽다 보면 우리 행정계획 중에 가령 뭐 도시관리처분, 그다음에 뭐 환지처분,
현재 처분. 네, 이런 것들은 처분성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고, 뭐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그 다음에 환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또 처분성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3절, 네,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행정행위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어떤 하나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라는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약은 같은 법적인 행위지만, 요건 복수의 주체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 그죠? 반대되는 방향의 의사표시를 하고, 요것이 일치됐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배우실 텐데요, 민법. 원래 민법에서의 계약이라는 것은 개인 간에 갑과 을이, 서로 갑은 뭐 청약을 하고, 을은 승낙을 해서 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가 됐을 때 성립하는 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이라고 해가지고 공법인 영역에서는 계약이 뭐 성립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법에서도 얼마든지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가령 서울시하고 경기도 간에 한강을 관리한다. 한강 유지 비용 있잖아요. 한강을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뭐 서울시 7, 경기도 3, 7대 3으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일단 공법상 계약도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법상 계약은 과연 법률의 근거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도 된다라고 하세요. 이 152페이지 맨 아래에 자유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자유성. 이거는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는 게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위에 가면 종류 해가지고 뭐 많은 경우가 성립이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공법상 계약도 가능합니다.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중에서는 거기 뭐 부합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죠? 부합계약. 맨 위 칸에 보시면 부합계약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계약은 이 갑과 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꾸미죠. 그럼 이 계약서의 내용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만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공법상 계약은요, 한쪽에 국가나 이제 지자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시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대1 대응 관계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는 하나가 있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국가가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미리 똑같은 계약서 하나 만들어 놓고 요 상대방 국민들이 이거 마음에 들면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형태를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쪽에 국가나 대기업 같은 쪽이 있고 한쪽에 이제 개인이라는 그런 지위가 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거는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네. 그리고 그 칸에서 맨 아래 칸 보면 항고소송. 요게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요 문제가 있죠. 네. 자, 공법상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고 합시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법적인 분쟁이 생겼어. 그럼 항고소송으로 가지 않고요. 네.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죠? 소송 파트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 달부터 이제 이론 파트 할 때 공부하시는데 일단 메모만 해 놓으세요. 여기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항고소송이라는 건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련된 그런 소송입니다. 근데 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건 처분이 아니에요. 이게 처분이죠. 행정행위가 처분이고 이 계약이라는 건 처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러한 경우를 다루는 소송이 따로 당사자 소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4절 공법상 사실행위라고 나오죠. 요거는요, 거기서는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사실행위가 무엇이다? 요거만 알고 넘어갑니다. 공법상 사실행위. 네, 5번인가요? 4번인가? 공법상 사실행위. 사실행위의 반대말은 법률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법을 하고 있죠. 행정법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행정행위,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뭐 확약도 있고, 그리고 공업상 계약을 했잖아. 자,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법적 효과. 법적 효과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권리나 의무와 관련되는 효과들이지. 근데 사실행위는 그저 사실적 효과만 나타납니다. 이런 권리나 의무가 게재가 되지 않고 사실적인 효과만 나타난다. 자, 서울시 소속 운전사가 운전을 했다. 운전을 했어. 이게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걸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뭐 도로를 하나 건설했다. 그럼 없었던 도로가 하나 새로 생겼다는 효과가 나타나지. 이거는 사실적 효과예요. 이건 법적 효과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사실행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행위 중에 대표적인 행정지도. 자, 5절입니다. 5절 행정지도가 나오잖아요. 155페이지에 행정지도가 중요하고, 이건 사실행위의 하나입니다.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제가 예전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명절 때만 되면 업자들이 자꾸 막 물가를 인상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미리 공무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지역별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가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장님, 요거 이제 뭐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주세요. 이 업자들이 말이죠, 명절을 틈타가지고 막 올리거든요. 그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지. 네.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령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지도는 뭔가 권고나 지도, 조언 이런 걸 하는 걸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그칩니다. 자, 행정기관은 이런 걸 왜 할 수 있느냐?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하면 법적 근거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네.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법적인 근거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무한정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것도 행정작용이니까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고, 우리 행정절차법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와 관련된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이제 아셔야 되는데 155페이지 아래쪽에 원칙 나오죠.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 공무원들은 행정지도를 할 때 임의성의 원칙. 뭐예요? 이건 상대방한테 이걸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하시오. 명령 내리면 안 됩니다. 임의성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비례 원칙. 행정행위는, 모든 행정작용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해야 돼요. 행정지도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 하라 이거야. 필요한 정도만. 이게 비례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도 몇 가지 규정들이 있지요. 뭐 실명제 같은 게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라는 거예요.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상대방한테 그 취지와 내용 그리고 신분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다수. 그리고요, 말로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말로 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서면을 요청을 하면 서면을 교부해 줘야 돼요. 서면으로. 그리고 이제 다수를 상대로 한 행정지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도는 공통적인 사항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4번 해가지고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나오잖아요. 행정구제. 행정지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 그러면 처음에 이제 행정쟁송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정쟁송은 항상 뭐라고요? 처분성. 여기 아까 했잖아요. 네, 처분성이 되는데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야. 그러니까 이거는 쟁송의 대상이 안 돼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냐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실보상, 우리 아직 안 배웠죠, 또? 손실보상. 뭐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받은 사람이 돈으로 달라고 금전적으로 보상 청구하는 건데, 요건에만 맞으면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희박할 겁니다. 손해배상은 당연히 됩니다. 이거 말이죠. 우리 아직 국가배상법을 배울 텐데요. 국가배상법상에 요건에 맞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이 행정지도도 공무원들의 행정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여기 나오는데 헌법소원. 이 헌법소원은 원래 국가의 공권력이에요. 네, 공권력 작용일 때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행정지도는 공권력이 아니지. 왜냐하면 권고하고 지도하고 조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권력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공권력인 것처럼 성격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그 유명한 판례가 있죠? 거기 있나? 네, 있죠? 네, 당구장 표시라는데. 교육부 장관이 예전에 각 대학교 총장들한테 학칙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할 당시만 요구 자체는 행정지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학칙을 시정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당신네들이 시정을 안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그건 행정지도가 아니죠. 이미 공권력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상대방 대학교는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6절. 네, 6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이런 표현 나오죠. 이 사법이 바로 여러분 이제 다른 시험 과목 민법 배우시잖아요. 민법 같은 게 사법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행정작용은 공법 분야이기 때문에 공법이라는 행정법을 적용해야지. 근데 예외적으로 사법을 적용해서도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해서도 행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항상 행정작용은 뭐 행정법만 적용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래서 행정사법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행정사법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사법의 형식으로 직접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행정사법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도나 전기, 그러면 수도나 전기를 사용한 사람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사법의 원리죠. 사용한 만큼 내는 거잖아. 뭐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한 사람 뭐 아예 안 내고 그러나? 그런데요,
완전히 사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공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법이 살짝 개입을 한다 이거야. 네. 실제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저소득층은 돈을 내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막 각종 할인 혜택을 주잖아. 그러니까 뭔가 공법적인 요건도 들어가요. 이게 행정사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 7절 공법상 합동행위라고 나오죠. 공법상 합동행위. 자, 우리가 이미 배운 것하고 비교해 봅시다. 다시 그려보면 행정행위라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게 행정행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또 계약 배웠죠. 계약은 어떻다고? 계약은 네, 복수의 의사주체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되는 것이다. 요 바로 합동행위라는 것은 의사주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즉 복수예요. 근데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네.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이게 합동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합동행위가 어떤 것이다 정도 알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참고로 말이죠. 우리 지자체라는 게 뭐야?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보통 지자체와 그 다음에 특별지자체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지자체가 바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예요. 이거 뭔지 알죠? 광역단체는 각 시도, 기초단체는 이제 시, 군구. 그러면 이 보통 지자체의 구성원들은 주민들이에요, 주민. 바로 이 조합이 바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가령 뭐 광역 교통망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공동 사업을 추구합니다. 수도권 광역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일정한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조합이라는 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조합이라는 건 바로 공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계약을 체결한 게 조합입니다. 공동 사업이에요. 얘네들이 공동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조합을 형성할 수 있어.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합동행위 하나지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책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정관 작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정관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중앙 산림조합 중앙회 이런 거 만드는 것이다. 합동행위죠. 네, 그리고 뭐 자동화 작용도 나오죠. 7절 자동화 작용. 요거는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기계에 의해서 어떤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신호등이죠. 교통신호등. 이 교통신호등이 이게 지금 빨간 불이 켜지면은 중지해야 돼요. 그죠? 네, 초록색 불이 켜지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없이, 여러분, 북한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가운데 서가지고 막 신호하고 그러지. 네, 북한 거기 TV 보면. 네. 마치 공무원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신호등이라는 건 공무원이요, 정지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행 허가내 주는 거고, 파란 불은. 자, 컴퓨터로 해도 이건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 보세요. 뭐 주차 요금, 자동 결정한다. 조세부가 결정한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직원 옆에 책상에 한번 가봤어요.
직원이 뭐 거기다 컴퓨터에 막 입력하면서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숫자만 데이터만 딱 집어넣으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라는 게 딱 산출돼서 나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거 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근데 비록 컴퓨터가 계산했어도 이거는 공무원이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자동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뭐 비공식 작용 나오는 비공식.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전부 이른바 공식적인 작용입니다. 법률에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에요. 법률에 있는 거. 비공식 작용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비공식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가령 뭐 세 번째 칸에 사례가 많이 나오죠. 어떤 공장에 허가를 내줄 때도 법이 정하지 아니한 어떤 절차를 한번 밟아서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겠다든지 이런 사장님이 이런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공무원들은. 이거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치 행정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비공식 작용은요. 법치 행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공식 작용은 뭐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문서로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어떤 구제 절차를 취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행정지도 했죠. 행정지도에서도 제가 빠뜨렸는데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행정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아닌 바로 이런 법치 행정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배웠죠 오늘?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없이도 한다고 했잖아. 법적 근거 없이. 그리고 말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절차가 별로 없어. 행정지도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2편 행위 형식을 배웠어요. 네,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형식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행정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이 편에서 뭘 배웠습니까?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리고 오늘 한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있었잖아. 확약부터. 결론은요. 정부가 행정작용을 할 때 한 가지 수단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합니다.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 2교시에 제3편 들어가겠습니다.